48의 서지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능력 있는 지적인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오래도록 텅 빈 활자처럼 공허했다. 20해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처참하게 파혼당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생채기처럼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 후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일은 도피처이자 방패였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밀려오는 적막감, 주말이면 홀로 뒤적이는 교정지 혹은 고궁의 처마 밑을 하염없이 걷는 단조로운 일상. 그것이 서지혜의 세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숨 막히는 무료함 끝에 우연히 가입한 온라인 고전 독서 모임 책갈피 사이에서 그녀는 칼립소라는 닉네임의 회원을 발견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그의 감상평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고 문장 사이사이에는 깊은 통찰이 배어 있었다. 지혜는 홀린 듯 그의 글에 댓글을 남겼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칼립소, 그의 본명은 차도윤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고 두 사람은 책과 인생,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도윤은 자신을 해외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돌아와 최근 유망한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다정하고 지적인 목소리에 지혜는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간의 온라인 대화 끝에 도윤의 제안으로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약속 장소는 서울 삼청동의 고즈넉한 한옥 찻집이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실제로 마주한 차도윤은 지혜의 상상 이상으로 세련되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 그는 지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마치 그녀의 오랜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 씨 글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는 분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지혜의 메마른 감성을 적셨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연인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특별 전시를 함께 관람하고 광화문의 독립영화관에서 함께 웃고 울었으며 설해마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늘 지혜의 지성과 안목을 칭찬했고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감탄했다.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지적인 소울메이트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였나 봐요. 그의 감동적인 고백에 지혜는 20해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윤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사실 고아로 자랐으며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힘겹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지혜의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그녀는 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파혼 경험을 어렵게 털어놓았을 때 도윤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지며 말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내가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줄게요. 당신의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안아줄게요. 그 순간 지혜의 남자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도윤은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재즈바에서 지혜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다. 그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아트펀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혜 씨,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 같은 거죠. 당신의 뛰어난 안목이라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어요. 그는 현란한 그래프와 수치가 담긴 사업 계획서,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듯한 합성 사진,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적힌 보고서를 보여주며 지혜를 현혹했다. 이건 정말 소수의 VVIP에게만 공개되는 기회인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투자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위험한 세계였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불안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는데
이 정도 모험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눈가에는 실망과 슬픔이 어린 듯했고 지혜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만이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결국 지혜는 그의 감정적인 압박과 회유, 그리고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자신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과 힘들게 모아온 적금을 해약하여 거액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출판사 동료인 김선영은 도윤에 대해 처음부터 미심쩍어했다. 지혜야, 그 남자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잖아.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 그녀는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단단히 뜰 지혜는 내가 뭘 알아. 그는 달라. 라며 오히려 선영과 거리를 두었다. 첫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는 도윤의 말과 함께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이 지혜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그녀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물론 그 돈은 지혜가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준 것뿐이었다. 그 후 도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추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지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과 그를 믿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도윤이 약속한 대박의 꿈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했다. 어느 순간부터 도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었다는 짧은 문자가 돌아왔고 약속은 일방적으로 취소되기 일쑤였다. 그의 SNS에는 예전과 달리 다른 여성들의 댓글이나 좋아요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지혜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참다 못한 지혜는 어느 주말 도윤이 알려준 그의 스타트업 사무실 주소로 무작정 찾아갔다. 강남 테헤란로의 번듯한 빌딩이었지만 그가 말한 층에는 간판도 없는 텅 빈 사무실만이 휑하니 남아있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몇 달 전에 잠깐 사무실을 빌렸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나갔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다. 그가 보여준 모든 사업 계획서, 수익률 보고서, 유명 인사들과의 사진,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20회 전 파혼의 악몽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지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선영은 당장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지혜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도 지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선영은 곧바로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했고 며칠 후 지혜는 로맨스 스캠 전문 변호사인 박민서를 만나게 되었다. 박민서 변호사는 차분하고 이지적인 여성이었다. 지혜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꼼꼼히 듣고 난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혜 씨, 유감스럽지만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입니다. 차도윤이라는 인물은 아마 가명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지혜 씨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분석은 지혜에게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과 자기 기만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주기도 했다. 그날부터 지혜는 민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도윤과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와 SNS 기록,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무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민서 변호사는 차도윤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며칠 뒤 차도윤 혹은 그가 사용한 여러 가명 중 하나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들 중 일부는 지혜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상태였다.
지혜는 그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연대감과 함께 더욱더 분노를 느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지혜는 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차도윤을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직접 끝을 고하고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민서 변호사가 사전에 경찰의 협조를 구해둔 상태였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처음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했던 청담동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그들의 거짓된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끝나게 될 장소였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지혜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를 기다렸다.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미소와 함께 차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지혜 씨,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의 능숙한 연기에 순간적으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려는 것을 느끼며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외로웠던 서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차도윤 씨, 아니, 이게 당신 본명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연극은 그만두시죠. 도윤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셔터처럼 내려갔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되물었다. 지혜 씨,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말한 해외 아트 펀드, 유령 회사더군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서류, 사진 전부 가짜였고요. 지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돈을 원했던 것뿐이에요. 궁지에 몰린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다시 가면을 바꿔 쓰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오해야, 지혜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업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다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제발 나를 믿어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믿음?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죠. 당신은 내 외로움과 과거의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진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그가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때 약속된 신호에 따라 라운지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도윤 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들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거짓된 매력과 달콤한 속삭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추악한 사기꾼의 민낯뿐이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작은 승리의 눈물이었다. 차도윤은 결국 재판을 통해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이 병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혜는 그가 갈취해간 돈의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다. 사건 이후 지혜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헌신적으로 그녀를 지지해주는 친구 선영과 전문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는 민서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다독이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느 날 지혜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출판사 편집자로서 수많은 저자들의 글을 다듬어왔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사건의 경위를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기록해 나갔고 몇 달 후 한 편의 에세이 초고를 완성했다. 그녀의 글은 우연한 계기로 작은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되었다. 칼립소의 섬에서 보낸 1년이라는 제목의 책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와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떤 독자는 작가님의 글을 읽고 제 삶을 되찾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혜는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아픔이 타인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작은 북토크 행사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고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온라인 칼럼을 연재하며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지혜의 마음에도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했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혜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앉아 새로 들여온 작은 다육식물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자리에는 도윤이 선물했던 그러나 결국 시들어버린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의 다육식물이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다음 책의 교정지를 펼쳤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것이었다. 칼립소의 섬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더 넓고 깊은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Câu chuyện sáng tạo đã hoàn thành. Trả lời ngay vào nội dung câu chuyện, không ghi bất kỳ ghi chú nào thêm. 48의 서지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능력 있는 지적인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오래도록 텅 빈 활자처럼 공허했다. 20해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처참하게 파혼당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생채기처럼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그 후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일은 도피처이자 방패였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밀려오는 적막감, 주말이면 홀로 뒤적이는 교정지, 혹은 고궁의 처마 밑을 하염없이 걷는 단조로운 일상. 그것이 서지혜의 세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숨 막히는 무료함 끝에 우연히 가입한 온라인 고전 독서 모임 책갈피 사이에서 그녀는 칼립소라는 닉네임의 회원을 발견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그의 감상평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고 문장 사이사이에는 깊은 통찰이 배어 있었다. 지혜는 홀린 듯 그의 글에 댓글을 남겼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칼립소, 그의 본명은 차도윤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고 두 사람은 책과 인생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도윤은 자신을 해외에서 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돌아와 최근 유망한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다정하고 지적인 목소리에 지혜는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간의 온라인 대화 끝에 도윤의 제안으로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약속 장소는 서울 삼청동의 고즈넉한 한옥 찻집이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실제로 마주한 차도윤은 지혜의 상상 이상으로 세련되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건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 그는 지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마치 그녀의 오랜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 씨 글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는 분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지혜의 메마른 감성을 적셨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연인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특별 전시를 함께 관람하고 광화문의 독립영화관에서 함께 웃고 울었으며 설해마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늘 지혜의 지성과 안목을 칭찬했고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감탄했다.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지적인 소울메이트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였나 봐요.
그의 감동적인 고백에 지혜는 20해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윤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사실 고아로 자랐으며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힘겹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회사를 일구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지혜의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그녀는 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파혼 경험을 어렵게 털어놓았을 때 도윤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내가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줄게요. 당신의 모든 상처를 내가 다 안아줄게요. 그 순간 지혜는 이 남자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관계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도윤은 어느 날 저녁 분위기 좋은 재즈바에서 지혜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다. 그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아트펀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혜 씨,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 같은 거죠. 당신의 뛰어난 안목이라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믿어요. 그는 현란한 그래프와 수치가 담긴 사업 계획서,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듯한 합성 사진,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예상 수익률이 적힌 보고서를 보여주며 지혜를 현혹했다. 이건 정말 소수의 VVIP에게만 공개되는 기회인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투자라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위험한 세계였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불안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는데 이 정도 모험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눈가에는 실망과 슬픔이 어린 듯했고 지혜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만이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결국 지혜는 그의 감정적인 압박과 회유, 그리고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자신의 퇴직금 중간 정산금과 힘들게 모아온 적금을 해약하여 거액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출판사 동료인 김선영은 도윤에 대해 처음부터 미심쩍어했다. 지혜야, 그 남자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하잖아.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 그녀는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이미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단단히 댈 지혜는 내가 뭘 알아. 그는 달라라며 오히려 선영과 거리를 두었다. 첫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는 도윤의 말과 함께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이 지혜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그녀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물론 그 돈은 지혜가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준 것뿐이었다. 그 후 도윤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추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지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과 그를 믿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도윤이 약속한 대박의 꿈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했다. 어느 순간부터 도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었다는 짧은 문자가 돌아왔고 약속은 일방적으로 취소되기 일쑤였다. 그의 SNS에는 예전과 달리 다른 여성들의 댓글이나 좋아요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지혜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참다 못한 지혜는 어느 주말 도윤이 알려준 그의 스타트업 사무실 주소로 무작정 찾아갔다. 강남 테헤란로의 번듯한 빌딩이었지만 그가 말한 층에는 간판도 없는 텅 빈 사무실만이 횡하니 남아있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몇 달 전에 잠깐 사무실을 빌렸던 사람이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나갔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가 보여준 모든 사업 계획서, 수익률 보고서, 유명 인사들과의 사진,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20해 전 파혼의 악몽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지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선영은 당장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지혜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도 지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선영은 곧바로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했고 며칠 후 지혜는 로맨스 스캠 전문 변호사인 박민서를 만나게 되었다. 박민서 변호사는 차분하고 이지적인 여성이었다. 지혜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꼼꼼히 듣고 난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혜 씨, 유감스럽지만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입니다. 차도윤이라는 인물은 아마 가명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지혜 씨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분석은 지혜에게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과 자기기만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주기도 했다. 그날부터 지혜는 민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도윤과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와 SNS 기록,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무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민서 변호사는 차도윤의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며칠 뒤 차도윤 혹은 그가 사용한 여러 가명 중 하나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들 중 일부는 지혜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사기당한 상태였다. 지혜는 그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연대감과 함께 더욱더 분노를 느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지혜는 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차도윤을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직접 끝을 고하고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민서 변호사가 사전에 경찰의 협조를 구해둔 상태였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처음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했던 청담동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그들의 거짓된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끝나게 될 장소였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지혜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를 기다렸다.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미소와 함께 차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지혜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지혜 씨,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의 능숙한 연기에 순간적으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려는 것을 느끼며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외로웠던 서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차도윤 씨, 아니 이게 당신 본명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연극은 그만두시죠. 도윤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셔터처럼 내려갔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되물었다. 지혜 씨,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말한 해외 아트펀드 유령 회사더군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서류, 사진 전부 가짜였고요. 지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돈을 원했던 것뿐이에요. 궁지에 몰린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다시 가면을 바꿔 쓰고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오해야, 지혜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업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다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제발 나를 믿어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믿음?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죠. 당신은 내 외로움과 과거의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진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그가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때 약속된 신호에 따라 라운지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도윤 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찰들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거짓된 매력과 달콤한 속삭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추악한 사기꾼의 민낯뿐이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의 눈물,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작은 승리의 눈물이었다. 차도윤은 결국 재판을 통해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이 병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혜는 그가 갈취해간 돈의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다. 사건 이후 지혜는 한동안 깊은 우울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헌신적으로 그녀를 지지해주는 친구 선영과 전문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는 민서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다독이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느 날 지혜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출판사 편집자로서 수많은 저자들의 글을 다듬어 왔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사건의 경위를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기록해 나갔고 몇 달 후 한 편의 에세이 초고를 완성했다. 그녀의 글은 우연한 계기로 작은 출판사의 눈에 띄어 책으로 출간되었다. 칼립소의 섬에서 보낸 1년이라는 제목의 책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독자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와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떤 독자는 작가님의 글을 읽고 제 삶을 되찾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지혜는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의 아픔이 타인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작은 북토크 행사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고 로맨스 스캠 예방을 위한 온라인 칼럼을 연재하며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지혜의 마음에도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녀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했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혜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앉아 새로 들여온 작은 다육식물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자리에는 도윤이 선물했던 그러나 결국 시들어버린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의 다육식물이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다음 책의 교정지를 펼쳤다. 그녀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것이었다. 칼립소의 섬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더 넓고 깊은 자신만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